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은 1부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는 공기가 따뜻하진 않아요. 공기는 네. 찬데 날씨가 되게 쾌청하다 그러나? 네. 햇빛이 딱 오니까 이렇게 또 온도가 뜨겁게 춥게 느끼진 않는 네네. 완전 정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랑 날씨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꾸물꾸물해. 네. 올라가는 것도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좀 지저분하고요. 네. 내려가는 것도 지저분하고 뭔가 좀 화끈하진 않은 시장 흐름인데요. 이성 교수는 지금 시작하고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한 450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환율하고 일단 무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정부 구두 개입한 이후 그 레벨대에서 계속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수준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 구두 개입한 레벨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여전히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예전처럼 이제 매도가 한번 나오면 매수가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매수 한번 들어오고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시장. 이런 시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이 쉽지 않은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죠. 주도 업종이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게 OLED인데 오늘 OLED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주 섹터에서의 순환매만 계속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가 이제 단기 낙폭과대에서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지원책에 대한 쪽 때문에 단기 낙폭과대에서 전기차가 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딴 놈이 올라가면 이놈이 올라가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시세 연속성이 있으면 답이 있으니까 이게 쉽거든요. 근데 시장의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답이 없고 어렵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쪽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그리고 또한 지금 환경을 둘러싼 이 매크로 변수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중국이 6%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지금 보게 되면 0.5%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6% 급락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 회사채 160% 급증으로 위험하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자꾸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민간 부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국가 부채 얘기했다가 또 안 통하니까 또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 중국 회사채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당장 불거질 이슈에 대한 쪽은 아니죠. 당장 불거질 이슈에 대한 쪽은 아니고 이제 오늘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통화 정책 여력과 수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증감회에서는 창해반 상장 심상 중단 루머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머에 의해서 시장에서 이제 조정에 대한 흐름이 또 크게 나타났던 하루.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버블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 후의 문제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외부적으로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시세 연속성도 없고 수급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은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시장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 우리 시장 계속 말씀드린 어떤 변화성,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시면서 계속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저께 뜬금없이 NS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NS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9% 올라간다. 오늘 12%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 엄청 느리네요, 오늘요. 저희 그 스튜디오가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되면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보여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요즘 보면 카드 뉴스, 플래시 뉴스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안 보여서 못 보여드렸는데, 블룸버그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가 그래픽으로 뉴스를 막 칠했어요. 근데 보시면 좀 안 보이는데, 이게 보면 요거 한 2분만, 3분짜리거든요. 이거 나중에 꼭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내용만 다시 한번 그 제목만 좀 받으면,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다음번에 유가에 또 다른 급락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게 요거 자체 보면 유가 떨어질 때 이제는 전기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요 앞부분 내용을 조금만 보시면,
어떻게 시대적으로 보면 크게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라 TV가 1970년대 나왔고 휘발유 자동차가 또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됐고 뭐 2010년대 뭐가 됐고 인터넷 됐고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란 얘기하는 거가 이게 그래픽 뉴스로 착착 처리돼 있어. 네, 근데 어저께는 잘 보이는데 오늘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들 보시면 뭐 중국이건 뭐인 간에 오늘 뭐 그런 아까 뉴스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겠으나 큰 흐름에서 전기의 흐름이 세상을 바깥에서 보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면 저는 좀 제가 좀 보이는데요. 안 나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인터넷은 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특징주 한번 좀 어떤 좀 봐주세요. 오늘 뭐 그 올라가는 특징주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쪽과 여전히 뭐 전기차 쪽 섹터가 이제 가장 세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지원책 뭐 그 영향에 대한 쪽은 뭐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그 내려가는 쪽에서의 특징주에 대한 쪽은 그 삼성 SDS가 다시 한번 이제 그 52주 신저가에 대한 쪽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S 신저가 가는 게 좀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취득에 대한 이재용 그 부회장의 언급 이후로 삼성 SDI가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 취득을 했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그 컨퍼런스에서 어저께 좀 언급이 됐었던 SK케미칼 뭐 이런 쪽들이 좀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거래소에서는 그나마 뭐 지금 보게 되면 한온 시스템 정도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한온 시스템 정도가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화면 다시 한번 봐드리겠는데요. 요건 그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 아까 링크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여튼 2020년대부터 어떻게 늘어나냐 이거 블룸버그에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그래프 같은 거 그래픽 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늘어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보시고 이것 따라서 어떤 얼마 정도 판매될까 이런 거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풀 타임이 한 3분짜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지금 그 유가 그 전기차가 돼서 어떻게 시장에서 저게 뭐야 그 석유 수요를 어떻게 또 떨어뜨리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 문제들 이런 거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이거 뭐 글은 안 봐도 되거든요. 요거네요. 여기 요거 나오네. 이거 쭉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한 3분짜리니까 저희가 뭐 이것까지 자세히 볼 필요 없는데 이거 그림만 봐더라도 영어 몰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진짜로.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거기. 아셨죠? 왜냐면 특히 뭐 시장 오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재미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거 한번 나중에 혹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셔야 되겠는데요. 금요일 날은 항상 이분과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어려웠던 골치 아픈 문제들 싹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설전인데요. 종목설전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뭐 오늘 이 시간 아주 깔끔하게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MTN 김종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뭐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또 한국전력도 올라가고 나름 저점에서도 올라오는 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좀 봤는데 오늘 어떤 것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우리가 당장 내일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G20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뭔가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통화정책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외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로 더 이끌어봐야 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만큼 과연 G20 회담의 공조가 성공할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요국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유럽만 놓고 봐도 지금 북유럽 쪽, 남유럽 쪽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브렉시트의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끼리 잘 살겠다, 니들이 왜 끼어드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EU 쪽에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국의 총리 캐머런 총리가 그 연설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화면을
런던 시장 쪽으로 돌렸더니 네. 런던 시장이 아예 대놓고 헛소리라고 네. 하는 것을 화면에서 정확하게 잡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영국의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정말 나중에 6월 23일 날 투표를 했을 때 브렉시트를 그들이 선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극우라고 불렸던 굉장히 민족주의, 이건 민족주의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죠. 네. 굉장히 일단 자기이기주의 성향의 그런 정치인들이 네. 이 최근에 굉장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후에 지금 한 20% 이상 이런 극우 성향이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통화공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정공조를 이뤄내야 되는데 재정공조의 핵심은 결국 중국을 축으로 하는 AIIB인데 네. 거기다 이제 미국을 축으로 하는 TPP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한 그림을 이뤄줘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부딪히고 우리나라를 축으로도 부딪히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합의로 이뤄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좋은 그림이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네. 조금은 불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네네. 결국은 AIIB와 관련되는 ETF를 장기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어쨌든 중앙아시아까지는 이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중국이 투자해놓은 돈의 상당 부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쪽에 이름도 뭐 처음 들어보는 무슨 스탄자 들어가는 그런 국가들의 뭐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까지는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막 지역을 건너서 실제로 중앙아시아 쪽에 투자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이 남쪽 축으로 해서 싱가포르까지 있는 대륙 철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투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AIIB 때문에 국내 건설주를 사자? 저는 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3006이라고 하는 중국의 차이나 인프라스트럭처 ETF를 직접 그렇죠, 사시는 그렇죠. 게 네.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계좌를 두고 계시다면, 홍콩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런 재정 정책 쪽에서 공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상당히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 ECB에서 뭐 선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네. 여러 번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 기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또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인가요? 실제로 중국의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번에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살펴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우리 김정희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거든요. iShare, CSI, 그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 ETF거든요. 홍콩에 거래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다 살 수 있죠. 3006이고요. 이게 좋은 게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 1년 동안 보면 훅 올랐다가 떡 떨어졌어요. 이 주가도 바닥권이야. 근데 이게 보면 이거죠. 건설주 다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닥. 그래서 이게 보면 AIB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산다? 아, 죄송하지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게 오리지널인데 왜 땅으로 사?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죠. 물론 그건 있어요. 건설주가 제가 어저께인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민간 합동 사절단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간이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주체가 매경이더만. 아셨어요? 앞에 전 몰랐어요. 저는 민간 합동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왜 딴 신문에 조용하나 그랬더니 앞에 매경이 붙더라고요. 매경이 주최해서 여튼 가는 건데 하여튼 뭐 좋은 얘기 있겠죠. 우리는 장관들도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크게 AIB면 우리 김정희 의원 말씀대로 이게 핵심이다. 이게 갑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될까? 어떻게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또 하나 이제 네. 중국의 어저께 증시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중국에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조금 전에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이승원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저도 좀 준비해봤는데 그림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파란색의 그 차트가 2015년도에 분기별 은행 신규 대출인데요. 이게 이제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2분기, 네. 3분기에.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돈을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실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기업 대출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었느냐?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실제로 대출이 늘어난 것은 가계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중국의 대출의 증가가 기업 대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다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명히 제조업 쪽에서는 부실 여순이도 늘고 있고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업종 쪽에서 가장 빠르게
무수익 여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고정의 여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몇 업종별로는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뭐 중국의 시스템적 우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 쪽 외신에서만 나오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체적인 리스크라고 판단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중국 경제가 망가져서 뭐 제2의 뭐 금융위기가 온다는 등 뭐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이제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외신이라고 해서 너무 과신하시지 말고 또 국내의 뉴스라고 해서 너무 과신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뭐 중국의 환경주에 투자하는 방법, 상대적으로 우리가 2020년, 30년까지 머스트헤브 꼭 해야만 하는 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관점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그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관련 거 뭐 두 번째 주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건 머스트헤브 앞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냐라는 건데요. 굉장히 구태의연합니다. 바로 환경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환경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구태의연하게 이걸 하려고 하느냐? 워낙 주가도 많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앞으로 이 탄소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이제 예측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타나는 점선은 실제로 이제 파리 협약에서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을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20년을 축으로 해서 이게 면적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늘어나는 면적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만큼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지금 파리 협약에서 약속한 것은 이만큼 빠르게 줄일 것을 지금 예측을 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는 한번 지켜볼래였다면 이번에는 지켜야만 한다거든요. 분명히 다른 거고요. 교토 의정서는 한 40개국 정도가 참여한 것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90개국 전체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강제적인 협약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이쪽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리뉴어블 에너지는 투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이 늘어나는 투자 금액이 과연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최근에 태양광 모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그만큼 설치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동안 굉장히 가격이 높았던 태양광 패널 가격들, 모듈 가격들 이런 것들은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그다음 풍력 쪽에서도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2013년도와 2040년도에 실제로 에너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망치를 봤더니 2013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10%밖에 안 되지만 2040년도에 가게 되면 27%로 모든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판이라는 거죠.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미국, 중국 없었고 일본이 주도하다가 일본도 스스로 교토의정서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판이고요. 또 미국도 실제로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천연가스의 생산을 늘렸고 천연가스의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실제로 탄소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판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향후 이제 탄소 배출권의 활발한 거래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이고 이쪽으로의 투자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면 답은 OCI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OCI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조금 더 좋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CI와 하나케미칼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할 때 어떤 ETF들이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대안이 될 만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OCI, 하나케미칼밖에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주식들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어떤 것 좀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 ETF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미 2009년도부터 거래됐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산업이 최근에 워낙 뭐 좋지 않아서 주가는 다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것은 TAN이라고 하는 태양광 관련 ETF인데요. 네. 이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퍼스트 솔라, 뭐 솔라시티, 뭐 중국이나 미국의 다 대형 기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ETF 투자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한국의 OCI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 자산 구성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바닥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리뉴어블 ETF들은 거의 종목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유럽이 주도하는 풍력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풍력 ETF는 또 이름이 재밌는 게 PAN입니다. PAN이요? 이름도 외우고 굉장히 쉽죠. 하나는 판이고, 네. 하나는 판이고. 한탄판 뭐 이렇게 네, 뭐 우리 그러니까요. 발음으로 하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PAN이라고 하는 이 ETF 보시면 베스타스를 축으로 해서 네. 풍력 쪽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성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많고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뭐 스페인, 뭐 네덜란드 이쪽에 유럽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요. 유럽 기업들을 축으로 하는 이런 ETF를 또 사보신다면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베스타스가 좋아져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국내 동국 SNC, 뭐 유니슨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단 몇 배는 더 긍정적인 투자의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향후 흐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투자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유가의 하락과 뭐 상승에 상관없이 이쪽은 앞으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럽 쪽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쪽 추가적으로 그 이머징 쪽 이런 쪽에 네네.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정희 의원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여튼 어떤 특정 섹터도 있고 종목도 있지만 하여튼 해외 ETF. 해외 ETF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계좌. 거기다가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비대면이 허용됐잖아요. 네, 비대면. 그래서 비대면을 제가 해외 주식계좌 비대면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은품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이성 교수 네. 전문이잖아. 그것 좀 얘기 좀 해서 어떤 생각 아니고, 있어요? 그거. 여전히 유의할 거. 중요한 거는 뭐 그 방향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에 대한 쪽은 사실은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됐던 태양광이 됐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번 사이클, 2020년 이상으로 들어오는 다음번 사이클, 인도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다음번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장기적인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은 네. 소비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쪽은 다음번 사이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네. 그쪽에는 있다, 여전히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은 여전히 트레이딩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에 네. 대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장기 투자자, 뭐 10년, 뭐 네. 5년, 6년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여전히 지금은 뭐 유효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소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중국 소비에 의한 성장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의한 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 타가는 전략,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 그런 전략에 대한 쪽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번 시장에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전기차, 네. 태양광 업체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가에서도 지금 OCI는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똘마니 업체들이 똘마니라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흑자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흑자가 난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네. 이 기업들이 나중에 큰 수익에 대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네. 모듈 가격이 먼저 회복을 보이면서 네. 네.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각광을 받았던 게 그런 뭐 신규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 일드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태양광 투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뭐 일드코어가 아니라 일드코어도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에서 투자를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드코어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태양광 모듈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에서 보면 가장 밑단은 아직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중간단하고 엔드 끝단에서 지금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 부분의 수익성 증가가 국내에서도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부분 이익 전환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내년도부터 뭐 급등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OCI도 주가 반등하게 되면 네. 지금 뭐 8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과거처럼 뭐 60만 원 간다? 저는 가능성이 정말 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붐업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들 펀드에 대한 투자는 뭐 이승원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분명히 머스트 산업들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앞으로 비중은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그 재생에너지 하나케미칼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저의 숨겨진 관심 전화 드릴까요? 네. 하나케미칼은 OCID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시청자분 어떤 걸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그거 하나케미칼 잘 갔잖아요. 저는 디스했지만 제가 한 세 달 전부터 의견을 슬쩍 바꿨잖아. 하나케미칼 한때 그도 같이 내 관심으로 넣었잖아. 기억나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기업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건데요. 저는 이런 거에 쫙 관심이 빨리거든요. 하나케미칼이랑 그 OCI 계열사인 유니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유니드라는 회사가 가성소다, 갈륨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 뭐 2위 정도 합니다. 랭킹이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하나케미칼 갖고 있는 공장, 울산에 있는 공장 700억짜리를 유니드가 인수한 거 오늘 났어요. 뉴스가 났는데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분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케미칼 입장에서는 이거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데 유니드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슬쩍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니드는 경쟁사가 뭐 우리나라에 뭐 단연 1인데요. 이게 거의 이제 더 독보적으로 완전 1위로 가는 거예요. 완전 찜하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가는 건데 유니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사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다 뭐 OCI나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왜 가냐면 이게 유니드 공장이 어딨냐면요. 송도 있어. 송도 한복판에. 이게 지금도 송도 많이 개발됐는데 그 아파트 있는데 그 한쪽 좀 떨어져서 있거든요. 그게 OCI 옆에 있거든요. 예전 동현체 옆에 있는데 그게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래서 이전하고 거기에 뭐 그렇게 치면 이게 사실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이게 왔거든요. 지금 시기가. 네. 그래서 유니드 이런 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유니드 알죠 제가. 네, 결혼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결혼하실 때부터 얘기했죠. 자기 결혼할 때도 선물로 줬잖아요. 이거 사라고. 결혼할 때 딴 거 주셨습니다. 그거 알죠. 한국 티타늄이었죠. 이름 바뀐 거 그죠? 네. 네. 그 이름 뭐로 바뀌었죠? 이름이 뭐 이상한 거였는데. 네, 뭐 이름 바뀌었어. 그 코스맥 아닌데 뭐 아닌데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예전 네. 한국 티타늄 예전에 통일그룹에서 문 닫아갖고 GS로 넘어간 거가 있어요. 네. 그게 GS 그룹 계열사였어. 근데 그게 액면이 5,000원짜리인데 3,000 몇백 원이에요.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 아이트 코스모화학인가? 아스 콕스모화학이에요. 그걸 제가 이 친구가 이성윤 씨 몇 년에 결혼했죠? 2008년도에 결혼해. 그때 2007년도에 결혼했나? 제가 웬만하면 주식을 누구한테 소개 안 하는데 야 이게 다시 액면까지 떨어졌네. 이거 갖고 제가 야 어떻게 계열사인데 재벌 계열사인데 액면이 안 되니까 사라 그랬거든 결혼할 때. 네네. 축의금 대신에. 네. 아 그런 적 있네. 갑자기 생각나네. 그건 그렇고 오식님에 하나만 여쭤볼게. 아까 네. 다른 분들 얘기하는데 나 이런 것도 우리 김종기 의원이 전문인데 AI 있잖아요. AI. 네. 네. 그러다가 요새 바둑 시합하잖아요. 네. 3월 9일 날 시합하잖아요. 네. 이세돌이랑 얘기하고 지금 네. 원통 뉴스가 그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네, 그렇죠. 동아일보 보니까 이런 얘기하네. 3만 개의 기보를 익혔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익힌 게 단점이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쓰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생각 그리고 관련 뭐 주식이나 ETF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ETF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로보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ROBO, B입니다. BO라는 그 ETF가 있는데 네. 이 ETF에는 뭐 IBM을 포함해서 네. 말 그대로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메카닉 쪽에 이제 뭐 한욱 같은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섞여 있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뭐 3D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ETF가 있고 실제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하고 있냐면 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파고가 2개 만들고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보를 더 이상 외우는 건 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뭐 아마 정도의 수준의 기보는 전부 버리고 네. 프로들이 그 지금 둔 기보만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알파고가 스스로 둘이 둬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뛰어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세돌 구단과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세돌 구단은 지금 굉장히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기보 외워봐야 뭐 소용없다, 뭐 오전 전승으로 자기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3월 9일 날 실제로 KBS에서 실제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때려요? 네, 생방송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구글은 대박인 거야. 구글은 자기 인공지능 갖다 그냥 꽁으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알파고 상금 주고 네. 광고 완전 제대로 해먹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로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이기게 된다면 이것도 네. 엄청나게 이제 타이틀이 붙겠죠. 네. 드디어 이제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이러면서 또 뭐 각종 얘기들 다 나오겠죠. 네. 과거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네.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대국뒀던 그 대국도서 알파고한테 지신 분, 네. 그때 알파고가 48개의 CPU를 동원해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세돌 구단한테는 그보다 CPU를 더 늘려서 왜냐면은 그 지난번에는 CPU 한계 때문에 네. 그 알고리즘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뒀음에도 불구하고 알파고가 이겼다. 근데 네. 이번에 이세돌 구단한테는 네. 그 CPU를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 슈퍼컴퓨터급으로 늘려서 트랜센던스 이런 애들. 예, 예.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진짜 그 네. 이세돌이 이기면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것일 거고. 억적인가? 네. 저는 이세돌이라는 사람 태어나 처음 봤어요. 네네. JT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 보진 못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원래 이세돌이라는 네. 그 친구의 다른 인터뷰나 네. 평소에 언행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거든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 대단하니까 그런 거 하겠지만 손석희 앵커 물어봤어요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자기 이긴다는 거야. 근데 2년 후에 되면 자기 자신 없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 같은 사람 계속 많이 하면 더 발전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면 이게 이세돌이 지면 뭐 그런 관련된 것도 난리 날 거고 지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체스가 망했잖아요. 네. 체스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폭삭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둑도 좀 상당히 어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참 말린 사람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모르죠. 이세돌의 어떤 일지. 근데 평소에 이 이세돌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막 돌발 발언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중국 기사가 엄청나게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뭐 대놓고 하는 친구라 약간 천재에 가까운 그런 친구인데 만약에 이 친구도 뭐 기계를 이길 수 없다면 그 향후에 이제 그 이세돌이 맘만 먹으면 뭐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만약에 뭐 어떤 힘을 빌리면 뭐 슈퍼컴퓨터급이면 모두 어쨌든 이겨버리면 그러면 또 뭐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얘기들이 또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나오겠죠. 구글의 입장에서는 지든 이기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고의 지금 마케팅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스보다도 몇 배나 더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이 어렵다라는 것이 바둑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컴퓨터가 이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웬만한 단순 노동들은 컴퓨터에게 다 맡겨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혹시 저같이 잘 모르는 분은 JTBC에서 엊그저께인가? 월요일인가 언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아주죠. 독특하고. 오늘 여기까지 로봇까지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면 드디어 이제 영상이 돌아가거든요. 제목이 Peak of Oil Myth and the Rise of the Electric Car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유 있죠, 원유. 원유가 가져온 세상의 어떤 그 신화가 끝나고 일단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재미난 게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그래픽 뉴스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본 그래픽 뉴스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뉴스 어떤 업계도 많이 변할 텐데 이게 3분 49초짜리인데 이게 제가 다 못 보여드립니다. 못 보여드리는데 이걸 제가 아까 링크를 다시 한번 잡을 때 이거 꼭 보세요.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린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이게 뭐 영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픽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흐름을 해서 똥똥똥똥 하고 뭐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하고 네. 미국하고 일단 네. 유엔 안보리 네. 지금 보게 되면 안보리에 대해서 네. 사실상 북한을 봉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뭐 사드 배치에 대한 쪽이 뭐 다음 주부터 논의에 들어간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왕이가 중국에서 그거를 갖다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는 네. 결국에는 뭔가 미국하고 딜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외교부장이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평화협정 주장에 대한 쪽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반복을 했다. 여기서 잠깐. 네. 저 사람 인상이 꼭 보면 네.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지 않냐? 중국 무협 영화요? 네. 네. 무협이 예전에 무협 영화에 보면 꼭 나오는 그런 인상이야. 블랙만 뜨네. 안 나오네. 말도 목소리가 엄청 세고 네. 뭐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사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반대 입장을 더욱더 강하게 밝혔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설명이 중국에 제공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리 장관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쪽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비핵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되냐면은, 야, 북한 보고, 그러니까 미국 보고, 야,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어. 그럼 우리 북한 보고, 북한은 중국이 이제 압력 넣어서, 야, 북한 너네들도 이제 핵 개발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또 통일대박이야? 통일대박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통일대박 나오는 거지. 300쭉 바뀌어? 네. 뭐 지난번에도 통일대박 하다가 갑자기 결승선 폐쇄했는데 그걸 또 못 바꾸겠어요? 바꾸는 거죠. 180도 두 번 돌면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여기서는 이제 끝에 나온 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국 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는 양상에는 민감한 주의가 필요하다. 좀 아쉬운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좋은 쪽으로 문제가 풀린다라면 현재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 쪽으로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기 때문에 다 중립적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중립적인 의견을 있는 사실만들이 얘기하는데 네. 오늘 그 게시판인가 뉴스 게시판에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해도 돼 안 돼? 해도 되죠. 네. 욕 먹는 거 아니야? 네. 혹시 높은 사람이 보면 높은 분이 보면 이왕님 저 친구 잘라버리려면 어떻게 해?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제 화면 재밌으면 됩니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누가 아침에 전화 왔어. 형님이 아니지. 아는 내가 야, 네 기사가 네이버에 떴다는 거야 오늘. 예? 그래서 제가 봤어. 전 늦게 봤는데 일찍 보내더니 3위까지 갔었대 내가. 그 사회면에 탑에 올랐었대. 이항용으로? 기사가. 그게 이거예요. 제가 이 글은 정말 쓸까 말까 하다 엄청 고민하다 안 썼는데요. 네. 실시콜콜 제가 너니 있게 쓰는 거예요. 헬조선 떠나려는 2030. 그래서 여러 번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 많이 하고 제가 또 나는 2030이 아니라서 못 돌아는 거야. 이민 컨설턴트 이런 거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또 하나의 직업으로. 그래갖고 요즘 예전은 그 떠나가는 이유가 자식 교육이었는데 요즘 자식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썼더니 뭐 아까 제가 할 때 6인 3위까지 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헬조선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거든 제 기사가요.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뭐 외국 가려시는 분들 외국 가시는 분들 한번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분들은 얘기 써놨거든요.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 하나 해드렸고요. 왜 2030뿐이 아니라 2030 썼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애들 교육 때문에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많이 갔잖아요. 6.25 지나서 1970년대 갈 때는 그냥 먹살 게 없어서 갔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상장자 대주주 친인척엔 주식 양도세 안 물린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그러니까 인척의 배우자 인척에서 기준에 대한 쪽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대주주, 그죠? 네. 대주주의 6촌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물려야 되는데 6천은 넘었네. 그러니까 6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4촌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6촌은 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자다가 돈벼락 맞이 6천 아는 애 있는데. 아버지가 얘가 6촌이다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하는 거지 6촌은. IMF 때 정말 내 6촌이 네. 정말 돈벼락 맞았어. 네네. 개입이 나한테 그랬어. 형, 저 정말 돈벼락 맞았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네.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연락 끊겼어. 네. 그런 게 6천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기업 1%, 그다음에 25억 원, 코스닥은 2%, 2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세 20%를 내야 되는데 네.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너무 넓죠. 6촌이면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유가증권 상장기업 지분 0.9%를 가진 A씨가 양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네. 4촌, 6촌 등이 가진 주식을 합쳐서 1%가 넘으면 A씨는 물론 4촌, 6촌도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네.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웃긴 거는 1, 2, 3월 달에 양도한 건 내야 되고 4월부터 파는 건 안 내도 되고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 한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게 저거는 아니고요. 상장사 이제 상장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하는데 다만 기업 경영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네. 4촌, 6촌도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4촌, 6촌이 아니라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주식을 하는데 네. 4촌, 6촌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 종목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잖아요. 주식 맨날 이제 모여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야, 너 뭐 샀니? 뭐 계좌 까봐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누라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쪽은 일단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게 맞는 거죠. 직계 좀비속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계 좀비속도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아니 뭐 주식을 하시는지 형 통장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마누라가 통장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와이프까지는 챙겨줘야지. 아니 그거를 뭐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좀 6천원쯤 했다. 6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처음부터 얘기 나올 때부터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내 6천 동생 전화 좀 해라 이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네. 양도세를 안 물리는 쪽으로 결론이 냈다라고 합니다. 네. 진짜 제 6천이 돈벼락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갖고 걔가 좀 주식을 해보겠다니까 지점을 하나 만들어줬네. 예전에. 지점을 아예. 지점 만들었어. 너 아는 사람 해보라고. 네. 영업 안 해도 돼. 자기 돈만 갖고 내두면 되니까. 네. 그 IMF 때 법정 이자 가면서 이자가 무제한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권 같은 건 30%에 대우채 이런 건 30% 대우 가서 샀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자만 하루에 몇 천만 원 받다고 뭐 그러고 하여튼 뭐 상상은 초월하는 돈벼락 많았어요. 진짜 제 6천이. 부러울 뿐이네요. 부러울 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건물을 샀다 그러면 제가 말하면 어디 딱 어느 위치인지 다 알아. 여기 모르는 분 없어. 강남에 사신 분. 근데 문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연락을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아버지 때 물려받은 자산이 팔린 건데 네. 그때 나라에서 인수해가 어떻게 그래서 돈벼락 맞았거든. 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랑 외국인 형제 자매랑 뭐 명예를 도용했냐니까 평생 싸우고 그러는데 네. 그 싸우는 건 나중 얘기고 네. 돈벼락 받은 건 현실이잖아. 네. 하여튼 우리 집안에서 유명해. 진짜 돈벼락 받았다고. 하여튼 대박입니다. 전화 좀 해야 되는데 나한테. 네. 네. 저돈 주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저는 이 얘기를 어저께부터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엘니뇨 얘기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엘니뇨 때문에 설탕 흉작이 나고 있대. 진짜 현실적으로. 음. 그러니까 하루 만에 폭등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커피 이런 거 있죠. 커피. 네. 저는 이게 하도 말로만 그래갖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외국에서 요즘 많이 나와. 엘니뇨가 진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있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틀리겠죠. 어디서 만드는 거는데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물을 얘기하거든요. 네. 고물 가격이 올해 폭등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터 커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커피는 워낙 떨어졌거든요, 그동안. 김세한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오늘. 네. 김세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네. 커피 말고 고무 선물하고. 그럴까? 그거 얘기해야죠. 그것도 아실까? 그것도 네. 하실까? 그래갖고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 요런 것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매년 나왔던 엘니뇨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별로 있었는데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네네. 근데 올해 엘니뇨는 있다고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같이 그 엘니뇨도 맨날 네. 양치기 소년이라 맨날 그러니까. 효과 있다 그러고 네. 3년째 지금 4년 됐나? 네. 엘니뇨 효과 때문에 시장 네. 영향을 준다고. 네. 그래갖고 이상하게 니케이 관련주만 그때 네. 처음에만 한번 급등했었고 그 이후로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또 이런 네. 수준이야. 뭐 육촌지간인데 콩고물도 없어졌나요? 건강 대박 행복님 물어보는데 없었다니까요. 전화 연락이 왔다니까. 그다음에 전화 한 번 오고 끝. 그때 자기 자랑하고 끝이야. 진짜로. 자기 자랑하고 끝. 제 결혼식 때 왔었죠. 아니 네. 결혼한 전이네. 결혼한 다음이네. 결혼한 다음에. 한두 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한 15년째 연락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 친구 누나도 이혼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복잡해져. 하여튼 그렇게 갑자기 돈벼락 맞으니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로또하고 똑같은 거군요. 로또하고. 로또 얘기는 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로또가 처음에 생겼을 때 한 15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요. 네네. 처음에는
정말 그 로또가 1등 단 애들의 인생 스토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부분이 어떤 경찰도 한 명 됐는데 그게 뭐 집안이 풍지막살 났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한 명이 정말 성실하게 본업을 계속했네. 소문도 안 내고 그 사람이 감옥 간 거 아니? 왜? 진짜 있었던 일. 거짓말이 진짜 있었던 일. 나중에 찾아보면 나올 줄 몰라요. 본업 충실, 로또 1등, 감옥 이런 게 찾아보면 나올 줄 몰라. 진짜 바로 수출. 진짜 해봐.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직업이 뭔지 아냐? 직업? 직업. 네. 장물합이었어요. 장물합이. 아, 장물합이었는데 소문나 그럴까봐 본업을 계속한 거야. 그래갖고 결국 그걸로 감옥 갔잖아. 아, 진짜 딴 걸로 간 거네. 네. 아니, 근데 본업을 충실했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런 우려 때문에.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오늘 저거 한번 보죠. 네. 어닝회가 됐습니다. 어닝에 대해서 볼까요? 네. 전기차는 뭐 내일 봐도 되고 어닝 리비전을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어닝 리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이 이게 또 로그아웃이 됐네. 잠깐 로그인 한번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약세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란 얘기죠. 실적이 안 좋다. 그렇죠. 실적이 안 좋다. 그건 이미 우리가 그 1월 수출, 2월 수출 여기서도 한번 이제 확인이 됐던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닝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볼 텐데 코스피 이익 추정치 리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그 반등을 줄 때 작년 4분기에 이제 반등을 줄 때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익 추정치가 여기서 살짝 반등 줄 때 여기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구글에서 찾았어. 구글에서 찾았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아, 이거 지금 안 믿는 분들 계실 텐데, 로또 1등 장물합의 구속, 로또 1등하도 장물 거래하다 구속. 이거 있잖아요. 2005년에 있었던 일이야. 있잖아요, 진짜. 유명했던 일이에요. 계속해주세요. 본업에 충실해도 안 되는군요. 로또 본업에 충실해서 안 돼. 자,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EPS 추정치가 여기 살짝 반등 줄 때 시장이 빡 하고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지금 EPS 추정치가 보게 되면은 2014년도 저점보다도 4분기 저점보다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닝에 대한 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제 수출량에 대한 감소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겠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은 매우 적고 어닝 쇼크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닝 쇼크에 대한 비율에 대한 쪽이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개 기업 정도가 이제 어닝 그 서프라이즈에 대한 쪽을 달성을 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에너지 업종, 소재 업종 뭐 이 정도가 그나마 EPS 추정치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 에너지 쪽 그다음에 SK 가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좀 실적 대비해서는 소재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 최근에 뭐 포스코를 뭐 사란 얘기도 나오는데 포스코도 PBR 0.5배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PBR 0.4배예요 지금. 얼마나 먹을 폭이 있는지 모르겠고. 에너지 업종은 역시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이 더 늘었고요. 경기 소비재 업종의 산업재 섹터는 뭐 꾸준합니다. 그냥 EPS 추정치 하락에 대한 쪽이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업종에 대한 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내려오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경기 소비재에 대한 쪽은 좀 바뀌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쪽과 뭐 이런 쪽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쪽, 의료업종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게 여기입니다. 의료업종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에 대한 쪽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근데 지금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가 조정에 대한 흐름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도 뭐 꾸준하게 계속 실적이 하향하고 있고 특이한 것 중에 특이한 업종 중에 하나가 막 금융 업종입니다. 금융 업종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만 뺀다라면 ELS 판매에 대한 쪽 때문에 실적이 둔화됐던 증권사 쪽만 제외한다라면 나머지 오히려 중소형 증권사에서 상당히 유리한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은행업종이요? 네, 뭐 금융업종 전체로 그러니까 증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겠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통신업종은 이익 추정치 하향하는데 혼자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배당 때문에 그런지 유틸리티는 뭐 한국전력 보셨듯이 뭐 꾸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요거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흥국증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서 네. 그 업종에 대한 쪽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마지막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은행 업종 얘기 나온 김에 네. 은행이나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네. 드리고 싶어요. 특히 증권회사 직원은 또 은행보다 나아요. 은행은 오늘부터 IS는 다음 주 14일부터고요. 은행 계좌 이체제도 번호 이동 같이 계좌 이체도 오늘 3단계가 시작되거든요. 네. 난리 났죠. 100개씩 500개씩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만 했는데 재미나는 거는 6억 몇천 계좌가 옮겨졌어 지금까지요. 네, 그리고 옮겨간 금액이 몇십 조야 지금 63조야. 근데 올해 지금부터 오늘 땅부터 해서 얼마나 더 옮길지 직원분들 시달리고 있을 텐데 우리 화이팅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